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평가의 유형 2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평가의 유형에서는 크게 6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평가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준거 참조 평가 또는 준거 기준 평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규준 참조 평가, 동일하게 기준 평가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네 번째는 진단, 형성, 총괄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능력 참조 평가와 성장 참조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준거 참조 평가 기반 성취 평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유형의 분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번 장에 등장하는 평가 유형의 분류, 그리고 평가 유형들은 임용고사 교육학 논술에 자주 등장을 했고, 앞으로도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평가 영역의 기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평가 영역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가 영역의 기준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블룸이라는 학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블룸이라는 학자는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목표 분류학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교육 목표가 분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육 목표가 분류가 될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아는 그런 인지적인 것, 지적인 것을 인식하는 인지적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서와 관련된 정의적 목표가 있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심동적 목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목표는 다시 지시, 이해, 적용, 이해 이렇게 쓰고요.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종합,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교육과정이라는 학문에 등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교육평가 뒷부분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블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교육목표 분류학에 따라서 교육평가가 인지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도 있고, 즉 지적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인지적인 평가도 있고, 사람의 정의적인 부분도 평가할 수 있고, 움직임에 관한 심동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다. 그게 평가 영역의 기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육평가를 구분하는 유형에 분류하는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평가를 하고 난 결과,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준거 참조 평가, 교준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성장 참조 평가, 이렇게 4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시 뒤에 세부 내용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자료의 특성과 분석 방법에 따라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구분할 수가 있고, 평가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교육평가 유형의 분류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서 먼저 준거 참조 평가와
교준 참조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준거 참조 평가라고 할 때 이 준거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준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기준이다 또는 어떠한 목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거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비추어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흔히 준거 참조 평가를 일반인들은 절대평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재에서는 절대평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교육평가에서는 사실 절대평가, 상대평가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준거참조평가라는 말을 쓰고 그 준거라는 것이 기준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거참조평가에서는 학습자가 또는 한 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반대로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교준참조평가는 학생이 무엇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서열이 어디냐,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준 참조평가가 아니라 준거 참조평가에서는 상대방의 성적, 상대방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나의 모습, 나의 능력, 그런 것들이 얼마냐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0점이다라는 점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준거 참조평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절대평가는 이 70점이라는 기준을 통과만 하면 모두 다 오케이, 좋아요, 모두 다 달성했군요 라고 보는 관점이 준거참조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거참조평가는 설정해 놓은 기준인 이 70점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당하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재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즉 목표를 정확하게 재고 있는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IQ를 재고 싶어요. IQ를 재고 싶은데 30cm 자 또는 줄자를 가지고 머리 둘레를 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줄자가 30cm 자가 정확하게 그 센티미터를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즉 자가 그 사람의 IQ를 측정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IQ를 재기 위해서는 IQ를 재기 위한 정확한 평가, 정확한 도구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겠죠. 즉 국어 시험을 치는데 지금 이 시험지가 나의 국어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인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어에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 시험 자체가 말하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타당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거 참조 평가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 기준이 정확하냐 아니냐, 기준을 달성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 이 목표라고 삼은 이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점수의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네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더 그려봅시다. 자, 요렇게,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여기 이제 중규 분포 곡선이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95%, 여기가 5%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겠죠. 요렇게 평균 값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이게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정규 분포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거 참조 평가는 부적인 편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모두 다 95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다 이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70점 또는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95점 이상을 다 받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중거 참조 평가의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점수의 부적인 편포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점수의 부적 편포, 한쪽으로 쏠린 편포를 기대한다는 것은 가능한 한 모든 학생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중거 참조 평가의 예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특정한 기준만 넘어선다면 모두 통과하는 거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볼 수 있죠. 운전면허 제가 시험을 본 지가 한 20년이 지나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에서 뭐 필기 시험에서 60점 이상이면 모두 통과입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할 때 이 60점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사의 타당성과 검사 점수의 부적 편포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달적 교육관에 기초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쭉 늘 발달할 수 있다 하는 이 발달적 교육관을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과 참조 평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사점을 주죠.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목표나 교육 과정이나 교육 방법 개선에 아주 도움이 되죠. 또 학생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한 기준과 특정한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협동학습이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변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그걸 가리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평가도 나중에 학생들의 학점을 제가 이제 부여해야 할 텐데요. 학점을 부여하려면 1등부터 말등까지 줄이 쭉 서져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등부터 말등까지 줄을 서서 학생들을 변별하려면 뭔가 이렇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누구나 다 60점만 넘으면, 누구나 다 70점만 넘으면 다 통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학생들이 개인차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거라는 거, 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이런 중거를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가 되겠죠. 또 검사 점수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70점이라는 기준을 정해 놓기만 하면 이 사람이 75점을 받았든 80점을 받았든 90점을 받았든 95점을 받았든 이거 다 통과니까 이 점수가, 통과 이상의 점수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통계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요. 자, 그러면 교준 참조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준 참조 평가는 비교 집단이라는 것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교준 참조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교 집단이 꼭 있는데 내가 여기 있고 나가 여기 있으면 나랑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평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대평가다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서열과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70점이라는 점수가 아까 있다고 칩시다. 아까처럼 70점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이걸 준거 참조 평가에서 바라보면 이 70점은 기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기준 점수가 돼요. 그래서 이 70점만 넘으면 모두 통과, 오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교준 참조 평가에서의 이 70점은 나의 70점, 나의 점수 하나만을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점이라는 점수가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반에 수학 시험을 쳤는데, 내 수학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런데, 나 위에 아무도 없어. 그럼 70점이 어떻게 돼요? 1등이 되는 거죠. 반대로 나 70점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반 30명 중에 이 70점이 꼴등이야. 그러면 이 70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꼭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점이라는 점수는 비교 집단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한 개인이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초점을 두는 게 교준 참조 평가예요. 이건 신뢰도가 아주 강조가 되겠죠. 그리고 검사 점수의 정상 분포가 기대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이 아주 조금, 점수 낮은 사람이 아주 조금, 점수가 중간에 분포하는 사람이 아주 많게끔 이렇게 정상 분포를 기대하죠. 그리고 누구를 뽑을 때 필요한 거예요. 대학 입시에 또는 뭐 기업에 누구를 뽑을 때 이럴 때 아주 한 30명만 뽑겠다. 100명 중에 30명만 뽑겠다 하면 뭐 1등부터 30등까지의 점수가 필요한 거죠. 70점이라는 점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70점이라는 점수가 30등 안에 드느냐 아니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달적 교육관이 아니라 선발적 교육관에 기초를 한다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준 참조 평가의 장점은 개인차를 변별이 가능하죠. 그리고 교사의 편견이 배제가 가능하죠. 왜 그런가 하면 선생님이 아무리 점수를 잘 매겼다고 해도 선생님이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해도 딱 이 점수 결과를 보면 1등부터 딱 말등까지 딱 줄이 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편견이 배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을 통한 외적 동기 유발에 적합하죠. 반대로 수학습 이론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이게 참다운 의미에서 학력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나친 경쟁 심리를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규준 참조 평가와 준거 참조 평가를 비교해 보면 규준 참조 평가는 서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냐 하는 우열 이런 것들을 판정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준거 참조 평가는 기준이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규준 참조 평가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라면 준거 참조 평가는 한 개인의 학습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규준 참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선발하기 위한 교육관에 기초한다면 준거 참조 평가는 개인의 발달에
기초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검사 도구, 쉽게 말하면 시험이 또는 시험지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본다면 교준 참조 평가는 신뢰도가 강조되고 중거 참조 평가는 타당도가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검사 문항, 즉 시험 문항이죠. 시험 문제, 시험 문항이나 시험 문제는 난이도와 변별도가 적절해야 되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 이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딱 맞추게끔 하고 보통인 아이들은 중간에 문제들 많이 맞추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난이도와 변별도가 강조가 돼야 되겠지만 중거 참조 평가는 그렇지 않죠. 난이도와 변별도가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표를 잘 반영한 문항들이 있어야 되겠죠. 교준 참조 평가 같은 경우는 검사 시간이 엄격하게 통제가 돼요. 예를 들면 50분 안에 50문항을 모두 푸세요 라고 해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들이 몇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래야 이게 선발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등수를 나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거장조 평가는 등수를 나누거나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 시간을 주고 한 개인이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하고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점수와 중거점수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교준참조 평가는 반대로 표준점수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교준참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분류하고 선발하고 정치하는데 기능을 한다면 중거참조 평가는 이렇게 자격 부여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양적 평가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질적 평가라는 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평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적 평가는요, 점수로 모든 것이 표현되고요. 질적 평가는 점수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양적 평가는 어떤 것이 있어요? 시험 점수 같은 것들을 우리 들 수 있겠죠. 근데 질적 평가는 어떤 것이 있어요? 면접, 인터뷰 이런 거 다 질적 평가겠죠. 어떻게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물론 면접이나 인터뷰도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누구의 면접은 5점입니다, 4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질적 평가를 양적 평가처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양적 평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49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수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평가 대상이 수나 양으로 측정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이 객관적인 객체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양적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객관적인 문항이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학업 성취도 검사 결과, 그 다음에 시험 중간고사 결과 몇 점이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질적 평가는 이와는 다르죠. 질적 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사례,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그것을 파악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일어나는 평가다. 수업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일어나는 평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형성평가는 수업 중에 일어나는 평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총괄평가는 수업의 종결이 일어나는 지점.
수업 종결 지점이죠. 수업 종결 지점이라든지 수업 후에 일어나는 평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업 전에 진단평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이 이번 수업 시간에 수업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미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렵게 얘기하면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수업 시간의 목표가 뭐냐면 2 더하기 2는 4임을 안다 라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요. 이게 이번 수업 시간에 할 일이에요. 그러면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될까요? 이 학생이 첫 번째, 덧셈을 할 줄 알아야겠죠? 두 번째, 1, 2, 3, 4 이런 숫자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겠죠. 숫자 개념이나 숫자 크기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등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죠. 는이라는 등식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이 학생이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아닌지를 수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수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출발, 즉 수업이라는 것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점 행동이 얼마나 도달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진단하는 평가가 바로 진단평가라는 거예요. 출발점 행동 진단평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 학생이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것 정도는 아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1 더하기 1이인지도 모르고 1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면 2 더하기 2는 4라는 수업을 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학습 정도를 확인을 해서 이 학생이 수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이 진단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수업에 들어가겠죠.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뭐 바둑돌 2개 하고 또 바둑돌 2개를 놓으면 총 몇 개일까요? 네, 4개이지요.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젓가락 2개, 젓가락 2개 하면 몇 개일까요? 4개이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하겠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학생들한테. 자, 이해되니? 요거 어떠니? 저거 어떠니? 할 수도 있죠. 또 쪽지 시험을 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또 문제지를 풀어보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 목표 달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이 목표라는 것들을 특정한 형태라고 우리가 봐요. 폼이라고 봅시다. 학생이 이 폼을 형성해 가는지 아닌지를, 즉 목표를 형성해 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평가라서 우리는 형성 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머티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포머티브 이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업 중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고요. 수업 중에 일어난다 또는 수업 과정에 일어난다 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나중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결되어서 과정중심 평가와도 나중에 연결이 돼요. 이거 나중에 우리 한 서너 단원 지나가서 과정중심 평가와 수행평가 이런 말들 나올 거거든요.
그때 형성평가 얘기가 또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놓고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이 과연 이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달성했는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이 끝난 시점에서. 그래서 학생이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을 하고 있느냐, 학생이 학습 목표에 정확하게 도달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평가가 총괄평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총괄평가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체 다 더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더한다라고 해서 sum, 이때 썸타는 썸이 아니고요. 더하기죠. summative evaluation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습 활동, 수업 활동 중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목표를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평가, 총합평가라고 하기도 해요. 총 다 합쳤기 때문에 총합평가라고 하기도 하고 총괄평가라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치면 sum, 다 더해서 summative evaluation이다 라고 하고 이건 수업 후에 일어나는 평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진단평가는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거다고 얘기했고요. 이거는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나는 게 형성평가이고요. 총괄평가는 수업 후에 학생의 교육 목표 달성을 판정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단평가는 정치, 플레이스먼트, 플레이스먼트죠.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게 정치죠. 학생들의 선수학습 능력을 진단을 해서 학생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 학생들이 어떤 학습 장애가 요인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하면 좋은지, 본 학습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학생에게 무엇인가 더 해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진단평가라면, 형성평가는 피드백을 제공을 해가지고요,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서 결국 수업의 목표에 모두 도달해 가도록 하는 것이 형성평가이죠. 하지만 총괄평가는 수업의 맨 마지막에 치루어지면서 학생들한테 성적이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수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들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로 따지자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평가를 하고, 수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형성평가를 하고, 수업이 완료된 후에 총괄평가를 치르는 거예요. 방법은 비형식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을 모두 다 쓸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총괄평가는 가능한 형식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 나머지들은 교재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능력 참조 평가와 성장 참조 평가가 있어요. 능력 참조 평가라는 것은 학생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쳐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얼마나 충분히 다 발휘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70점 받았는데요. 이 학생이 70점 받은 게 과연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표현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한 100점 정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70점밖에 못했으면 이 학생의 점수는 실제로는 마이너스 30점이죠. 예, 실제 100점 받을 수 있는데 70점밖에 못 받았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성장 참조 평가는 70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앞시간, 그 앞시간의 점수가 중요해요. 이 앞시간에 이 학생이 100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90점을 받았고 70점을 받았으면 이 학생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거죠. 반대로 이 학생이 40점 받았고 50점 받았고 70점 받았으면 플러스 10, 플러스 20 이렇게 받았으니까 아주 잘한 거죠. 70점이라는 점수가. A라는 학생이 70점을 받고 B라는 학생이 70점을 받았다고 쳐요. 그랬을 때 A라는 학생은 50점에서 70점을 받았다면 B라는 학생은 80점에서 70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장 참조 평가에서는
똑같은 70점이라도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예, A가 훨씬 잘한 거죠. 이게 성장 참조 평가예요. 하지만 똑같은 70점이라도 능력 참조 평가에서 바라보면 이럴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70점을, A라는 학생은 70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70점을 발휘했어요. 100%다 쏟아낸 거죠. 그죠? 100%다 쏟아낸 거예요. 근데 B라는 학생은 100점 정도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얘가 100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70점밖에 못했어요. 자기 능력을 다 쏟아냈어요? 못 쏟아냈어요? 못 쏟아낸 거죠. 근데 C라는 학생이 등장을 했어요. 이 학생은 50점 정도밖에 능력이 안 돼. 근데 70점이 나왔어. 이건 뭔가 이상하죠. 이건 뭔가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능력 참조 평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능력 참조 평가이기 때문에 개별 학습에 아주 중요하겠죠. 성장 참조 평가도 역시 개별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능력 참조 평가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느냐 하는 것이 비교 대상이라면, 성장 참조 평가는 이 앞에, 그 앞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진보했느냐, 어느 정도 변화했느냐 하는 것이 비교 대상이 되겠죠. 개인 간에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고려하지 않아요. 개인 내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 최대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교수적 기능을 한다든가 학습 향상을 위해서 교수적 기능을 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라 하기 때문에 CU로 표시할게요. 성취 기준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성취 기준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명확하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성취 기준이라는 것을 목표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 즉 성취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평가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마련한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성취 기준에 도달했느냐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 성취평가제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랑 많이 닮아 있죠? 네, 준거 참조 평가 또는 준거 지향 평가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성취 기준이라는 준거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성취평가제이다. 그럼 이 성취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아까 여기 있는 두 단어인데 성취 기준이 있고 이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이 얼마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취 수준이 상이냐 중이냐 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2015 개정교육과정 중에 국어과 교육과정입니다. PDF가 있죠. PDF 파일인데, 나중에 NCIC라는 포털에 가가지고요. 잠시만요. 여기 있다. 포털,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 가셔가지고, NCIC라고 치시면 국가수준 교육과정 정보센터라는 게 등장을 할 거예요. 거기 가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모두 다 있어요. 그 자기 교과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꼭 다운받아서 보셔야 되고, 여기 유치원도 있고요.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등 각 교과의 교육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꼭 자기 교과에 또는 자기 해당하는 학교급의 유치원, 초등, 중등 모두 다 학교급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다운로드 받아서 반드시 지참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국어과의 교육 과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내려볼게요. 조금 내려보면 교육부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해서 임용을 치시게 될 수도 있고, 뭐 학년이 저학년이시면, 학년이 조금 고학년이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시험을 치시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교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교과의 성격, 개정교육과정에 보면 교과의 성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교과의 목표가 있고, 여기 봐요. 딱 나오죠. 교과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등장하죠. 그쵸? 이 성취 기준에 보면 각 교과의 내용 체계는 교과의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들이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의 교과 내용의 범주는 영역이고, 핵심 개념은 이거고, 일반화된 지식은 이거고, 내용 요소는 이거고, 기능은 이거다 라고 나와 있고, 딱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성취 기준이 딱 나와 있죠. 그쵸? 성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해서 나타낸 수업 활동이 뭐라고 딱 되어 있죠? 수업 활동의 기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라는 말이 오늘 배운 내용이 뭐하고 딱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예, 준거다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취 기준 준거 참조 평가, 준거 지향 평가와 아주 연결되는구나. 요즘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너무 과거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너무 학생들의 서열을 중심으로 하고 성적을 중심으로 하고 내신만 중요시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패단이 많았으니까 이제 점차 준거 참조 평가라는 방향으로 가자. 그를 위해서 성취 기준이라는 걸 만들고 이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하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국어과의 성격, 아까 나온다고 했죠? 성격이 쭉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이렇게 쭉 기술되어 있죠. 국어과의 목표는 가, 뭐, 나, 뭐, 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고 해서 내용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어과라는 것은 여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에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으로 내용 요소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딱 되어 있죠. 그리고 나면 내용 체계표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죠. 요거는 이제 옆으로 누웠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보기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면 탁 나에 뭐가 등장하죠? 네, 성취 기준이라는 게 딱 등장을 하죠. 성취 기준이 딱 등장합니다. 그쵸? 성취 기준이 등장을 해서 1, 2학년의 성취 기준은 이거예요. 취학 전에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을 갖추고 말과 글에 흥미를 가진다. 듣기 말하기 부분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듣기 말하기의 성취 기준은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바로 여기에 성취 기준이 딱 등장을 하죠. 이렇게 성취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숫자들도 다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요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 요런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국어에서는 1, 2학년 국어에서는 상황에 어울리는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난 순서를 고려하며 듣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대화를 나눈다. 듣는 이를 바라며 바른 자세로 이렇게 되는 거. 요게 기준이에요. 수업의 기준이기도 하고 성취 기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언제요? 수업 후에 도달해야 될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성취 기준을 딱 제시를 하고 성취 기준을 쭉 해설을 해 놓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세요라고 해놓고 평가도 이렇게 돼 있고 읽기도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요렇게 요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지금 성취 기준이잖아요. 이건 이제 읽기의 성취 기준이에요. 성취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성취 수준 상, 수준 중, 수중 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게 바로 준거참조평가 기반의 성취평가제도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 내용들은 이제 보시면 우리 교재 62쪽부터 쭉 등장을 하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들을 잘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이 나중에 2차 시험을 치거나 3차 시험을 칠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